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첫 번째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시간과 더불어서 EPL 지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뭔가 이 팀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주목할 만한 클럽들의 동향에 관해서 이명철 해설위원의 또 고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일단 말씀해 주실 클럽은 세 클럽입니다. 그렇죠. 네, 어떤 클럽들이 이제 선정이 됐을지 저도 좀 궁금한데 네. 예를 들어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없죠.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맨시티가 지금 뭐 트래블을 한 팀이고 유럽에서 현재 뭐 최강으로 인정받아 마땅한 팀이기는 한데 아직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뭔가 획기적인 영입이랄지 아직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그바르디올 선수가 성사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적 시장의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맨시티 팬분들은 약간 지금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맨시티가 없는 거는 저도 예상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어떤 클럽들이 있을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올여름 이적 시장 지금까지 주목할 클럽 1번 어디입니까? 네, 가장 세게 가겠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을 가장 잘 보낸 팀 아스톤 빌라입니다. 확실합니까? 저는 제 주관적으로는 확실하게 봅니다. 그 아스날 아니에요, 아스날? 일단 하베르츠가 좀 잘할지를 보고, 라이스가 하베르츠 잘할지를 여기선 보고. 잘할 거예요. 여기서는 본인에게 네. 보다 맞는 옷을 입을 거고 네. 주변 동료들의 플레이가 하베르츠를 살려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같은 아시인데 네. 아스날이 아니라 아스톤 빌라다. 한번 주목해 주시죠. 과연 이후에 아스날을 언급할지 안 할지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시면 좋겠고 네. 제가 일단 아스톤 빌라를 가장 잘 보낸 팀으로 꼽은 이유는 아스날도 좋은 영입을 했지만 사실 투자 금액이 좀 크잖아요. 네. 근데 아스톤 빌라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적 시장 선수 영입에 있어서 우리가 평가해야 될 상대적인 저비용 고효율 이런 부분에서 아스톤 빌라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사실 저비용 좋아합니다. 네. 고비용이 꼭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를 정말 장시간 저는 너무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물론 고비용 선수 중에 정말 좋은 좋은 선수 선수들 있죠. 당연히 있고 네. 그 이적력 기록 세운 선수들 가운데서도 정말 위대한 선수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글쎄요 저는 그 고비용 할래 저비용 할래 그러면 저비용이 오히려 좀 더 끌리는 면이 있어요. 전 나이가 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경제 생활에 또 좀 더 네. 치중하게 되거든요. 영입은 돈도 돈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머리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가성비를 아스톤 빌라는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지금 임 의원님의 판단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돈을 아예 아껴서 고효율을 뽑아냈다기보다는 쓴 금액 자체는 크다고 봐야 돼요. 8,800만 유로를 썼기 때문에. 다른 리그 팀들에 비하면 이 자체도 엄청 그렇죠. 큰데 예. 문제는 통상적인 지금 프리미어 리그 클럽들의 씀씀이에 비하면 많이 쓴 거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또 데려온 선수 숫자가 또 있으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가성비가 좋은 쪽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데려온 선수들 몇면을 보면 이 선수가 비싸다라기보다는 이 정도 금액이 합당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선수들이에요. 합당하다. 네, 일단 레버쿠젠의 무사 디아비. 네. 무사 디아비 선수는 이른바 크랙으로서 드리블, 운반, 침투, 득점력까지 모두 다 본인의 힘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선수인데 무사 디아비 선수가 이제 레버쿠젠으로부터 영입이 됐고요. 그리고 정말 강팀들과 숱한 이적설이 있었던 비아레알의 파우토레스. 네. 그리고 이 선수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성비 영입으로는 최고인데 레스터의 유리 틸레망스를 FA로 네. 데려온 아스톤 빌라입니다. 레스터가 강등당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네. 그냥 좀 헐값에 잃어버린 선수들이 올여름에 꽤 많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틸레망스 선수는 레스터 입장에서도 물론 마지막 시즌까지 헌신을 해준 거는 좋고 고맙겠으나 아무래도 FA로 떠난 부분은 아쉬울 것 같은데요. 저는 틸레망스 영입에 일단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삼선의 뎁스와 위력이 그 어느 팀들보다도 경쟁력을 좀 갖추게 됐습니다. 네. 일단 보면 부바카르 카마라 그리고 더글라스 루이스 네. 여기에 유리 틸레망스까지 같이 뛰다 보니까 충분히 삼선에서 볼 배급을 하는 데 있어서 유려한 삼선 조합을 아스톤 빌라가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생겼고요. 센터백들의 빌드업 능력도 좋거든요. 세비야 출신의 디에고 카를로스. 네. 프리시즌을 보니까 그래도 디에고 카를로스가 장기 부상 여파를 털고 몸 상태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왼발킥과 빌드업이 좋은 타이론 밍스도 있고 에즈리 콘사도 빌드업 능력이 출중하죠. 그리고 풀백에 있는 알렉스 모레노, 리카디뉴, 매트캐시아 같은 선수들은 본인들의 운동 능력으로 또 치고 올라가는데 굉장히 능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센터백과 삼선의 빌드업 능력이 어떻게 조합을 해도 충분히 좋다는 부분을 지금 아스톤 빌라가 확인시켜주고 있고 네, 최근 프리시즌에 캐시 선수 골도 넣었어요. 그렇죠. 네. 게다가 측면 자원들 최전방의 올리워킨스와 같은 선수들까지 운동 능력 출중한 선수들이 많은데 여기에 무사 디아비까지 가세를 합니다. 그리고 프리시즌 경기를 보면 확실히 전술적인
여우라는 생각이 드는 에메리 감독이 일단 후방에서 수비 간격을 좁혀서 최대한 상대 공격을 틀어막습니다. 상대가 그럼 급해져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후방에 빌드업이 좋은 삼성과 센터백으로 긴 패스를 뿌려 넣어서 그 전방의 빠른 자원들, 뭐 맥긴, 부엔디아, 올리워킨스 아니면 뭐 어린 자원들이긴 하지만 윙백으로 또 가능성을 보여줬던 필로젠 같은 선수들도 있고 새로 영입한 무사디아비까지 가세가 되면서 네. 전방의 기동력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아스톤 빌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스톤 빌라가 물론 이제 와킨스 선수가 잘해주기는 하지만 뭔가 크랙적인 선수가 조금 더 필요했던 팀이죠. 네. 공격면이 약간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는 팀인데 거기에 지금 디아비 선수가 온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 거고 그렇죠. 틸레만스, 파우토레스까지 해서 요소마다 상당히 퀄리티 높은 자원들이 잘 보강된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밍스, 뭐 콘사, 파우토레스, 디에고 카를로스까지 다 주전급의 센터백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게다가 파우토레스는 왼발의 패스 능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게다가 장신이고. 네, 아마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전이 예상되는 왼쪽 풀백의 알렉스 모레노 선수의 전진을 뒤에서 충분히 잘 받쳐주지 않을까. 게다가 맞춤 전술이 좋고 수비 간격을 타이트하게 유지하는 에메리 감독이기 때문에 파우토레스도 프리미어리그에 와서 새로운 리그에서의 수비력은 사실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수비적인 면에서는 좀 실수들이 없는 네.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엔 조직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이 에메리 감독과 아스톤 빌라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의 뎁스를 유지하면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와 프리미어 리그를 병행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잘 마치지 않았나. 굉장한 기대감이 좀 생기는 팀입니다. 네, 에메리 감독이 이제 스페인 리그 경험이 당연히 많은 감독인데 여기에 알렉스 모레노, 파우토레스, 디에고 카를로스까지 스페인 쪽에서 데려온 선수들로 또 아주 상당히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라리가 선수를 또 선호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본인이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들로 최적의 전력을 갖추고 있는 에메리 감독의 빌라는 역시 올 시즌 가장 기대해야 될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해야 될 팀이라고 말씀하셔서 약간 섣부른 질문이긴 한데 몇 위 안에는 들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혹시 하시나요? 챔피언스 리그는 역시 좀 무리는 있을 수 있어요. 네. 역시 더 큰 규모의 팀들이 있고 당장 맨체스터의 두 팀, 뭐 런던의 팀들까지 생각을 했을 때 그 숫자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하지만 아스톤 빌라의 지금 정도의 밸런스라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병행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고전하는 뭐 일정상의 부담이 있거나 혹은 부상 등의 어떤 변수가 발생하는 상황들만 아니라면 저는 충분히 유럽클럽 대항전은 이번 시즌에도 도전할 만한 여력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 나왔던 순위 내지 뭐 그 이상. 네. 이 정도는 다시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임 의원님의 판단이신 거고요. 게다가 컨퍼런스 리그를 우승해서 유로파에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에메리 감독이라면 충분히 있어요. 네, 컨퍼런스 리그 정도라면 지금 아스톤 빌라로 봤을 때 우승 후보라고 보시는 거죠? 충분히 그렇죠. 네. 자, 아스톤 빌라가 과연 가성비 좋은 요소의 그 영입들을 얼마나 이제 성공적으로 발현을 시킬 것인지 한번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고 그 다음 주목할 만한 클럽은 어디입니까? 다음 주목할 만한 팀은 가장 판매를 잘한 팀 첼시입니다. 이적 시장이 꼭 영입만 언급해서는 안 돼요. 뭐 아스날도 맨유도 지금 투자를 꽤 했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거리가 판매가 너무 안 되고 있다. 그에 대해서는 사실 두 팀이 좀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첼시는 적어도 이번 이적 시장에 가장 다른 팀들보다 주목을 받을 만한 첫 번째 우선 포인트는 판매를 잘했다는 부분이 아닐까. 고정적으로 주급 지출은 되고 그리고 스쿼드 뎁스를 차지하고 있는데 막상 프리미어리그나 첼시의 전력에는 크게 효과가 없었던 선수들, 결국은 이제 애매했던 선수들이죠. 그 선수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했고 혹은 주전으로 뛰고 있었지만 어딘가 첼시가 쓰는 내내 아쉬움을 느꼈던 선수들, 폼 저하가 길게 이어진 선수들을 생각보다 꽤 합당한 금액을 첼시 입장에서 받으면서 판매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매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서 역시 언급해야 될 팀이 하베르츠를 산 아스날, 마운트를 산 맨유. 과연 이 선수들이 첼시의 잔류에서도 기적적으로 폼이 끌어올려졌을까를 봤을 때 저는 그러진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 입장에서도 다른 팀의 환경으로 가면 충분히 살아날 가능성은 또 있을 거라고 봐요. 하베르츠도 본인만의 원투 주고받을 때의 움직임, 침투, 박스 안에서의 오프러블의 어떤 영리함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선수라고 봐서 다른 환경에서 새롭게 썼을 때는 충분히 환경이 좋아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마운트 역시도 폼이 좀 떨어지는 시간이 지난 시즌까지 있기는 했지만 다시 새로운 환경에서 좀 새로운 역할, 기동력을 우선시받는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는 살아낼 여지가 있는데 어차피 첼시로서는 우리는 이제 단점도 그만큼 봤다. 더 이상의 이 환경상의 변화를 첼시에서 주기는 힘들고 기적적인 폼 상승이 어렵겠다라고 본다면 합리적인, 합당한
상당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역시 중요했다고 봐야죠.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한 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다른 팀에 가서 이제 뭐 서로 윈윈이 될지언정 첼시에서 해볼 것은 이제 이 선수들에게는 다 해봤고 네. 더 이상의 그렇게 큰 기대치를 갖기는 어렵다는 판단인 선수들은 내보내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첼시가 판매를 잘했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플래식과 같은 선수들도 AC 밀란에 팔았고, 네. 로프터치크도 지금 AC 밀란으로 이적을 했죠. 둘 다 윙과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사실 굉장히 좀 아쉬운 평가들을 받았던 자원들인데 AC 밀란이 첼시로서는 조금 고마울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사우디 자본에게 애매한 자원들에 대한 정리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쿨리발리와 맨디가 특히 여기에 해당이 되죠. 네, 이 선수도 역시도 꽤 괜찮은 금액. 둘이 합쳐서 거의 뭐 4, 5천만 유로 가량의 금액을 또 받았던 그런 지금 판매 수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첼시로서는 사우디 자본의 혜택도 잘 누렸던 이번 영입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새로 데려온 선수들도 좋죠. 그렇죠. 네. 은쿤쿠 선수가 이번 프리시즌에서 첼시 경기에서는 가장 많은 골을 넣었거든요. 은쿤쿠가 역시 지난 겨울부터 사실 거의 뭐 첼시와 가까워졌다, 유력해졌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은kun쿠 선수는 이미 이제 결정이 돼 있었던 선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름에 확실히 합류를 하면서 은쿤쿠가 이선에서 보여주는 센스 있는 플레이들, 움직임의 폭이라든지 간결한 연계, 그리고 내려와서 받아주는 것도 좋지만 역시 침투하면서 공격 마무리 지역에서의 마무리 성과도 은쿤쿠 선수가 충분히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최전방 공격수가 다 보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쿤쿠가 이른바 가짜 9번처럼 최전방에 서게 됐는데 프리시즌 경기를 보면 그때 내용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가장 지금 프리시즌에 히트했던 선수라고 볼 수 있는 비아레알 출신의 니콜라 잭슨. 네. 정말 좋은 영입이라고 봐야죠. 비아레알은 무슨 생각에선지 그 좋은 선수들을 너무 지금 쉽사리 생각보다 낮은 가격에 내보내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건 뭐 나중에 뭐 라리가를 또 잘 다뤄주실 송영주 위원께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네. 저는 니콜라 잭슨 선수 굉장히 가성비상으로 좋은 영입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니콜라 잭슨이 이 리턴 패스를 줄 때 패스의 정확도, 그리고 득점을 할 때 보면 발이 꽤 빠릅니다. 네. 침투할 때 움직임까지도 좋아서 첼시가 물론 당장 프리미어리그에서 니콜라 잭슨을 주전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점이 좀 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프리시즌을 통해서 확실히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좋은 잠재력을 가진 공격수라는 점, 브로야라는 기대주가 지금 장기 부상 때문에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니콜라 잭슨이 다시 한번 성장 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공격수로서 뎁스를 차지해줄 수 있다는 거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고요. 첼시의 이적 시장을 영입보다는 판매를 좀 제가 집중해서 얘기한 이유는 GSC 선수가 이제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을 하면서 네. 사우디 팀으로 가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이거는 첼시 입장에서는 할 만큼은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런 아쉬운 점들만 빼면 판매는 다른 팀들보다도 특히 잘했던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입은 수비형 미드필더, 삼선 미드필더 쪽에 일단 보강되지 않고서는 잘했다 보기는 아직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아직 삼선이 갖춰지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네. 카이세도 선수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차 비리까지 했는데 브라이튼은 금액을 듣고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고축구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영입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유력하다고는 해요. 오피셜은 아직 안 떴지만 이 선수도 유망주이기 때문에 카이세도급의 주전급, 좀 더 수비적인 에너지를 가져갈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한 건 맞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첼시가 금액을 한 번 더 높여서 5차 비드까지는 그래도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5차 비드 하면은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1억 파운드 정도까지도 넘을 만한 금액이 되지 않을까? 1억 파운드는 말도 안 되거든요. 뭐 1억 유로, 1억 파운드 이거 다 말이 안 되는데 그 4차 비드가 얼마였다고요? 4차 비드가 제 기억이 맞으면 8천만 파운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을 쓰면서 굉장한 비드를 했거든요. 네, 저는 루이스 피고, 지네딘 지단 이적할 때 그 액수도 그 당시로는 갱신되기 어려운 액수라고들 다들 얘기했었거든요. 그 역사를 쓴 액수라고도 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참, 그 요즘이면은 피고 지단은 얼마짜리여야 되는지 상상이 네. 좀 안 갈 정도인데 카이세도 선수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첼시 삼선 보강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활동량만은 수비를 좀 더 전담해 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패스 능력이 있는 엔소 페르난데스, 가능성을 보여준 뭐 산투스와 같은 선수들까지 조금 더 팀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수비 전담을 하면서 파트너를 이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선수의 부재가 좀 아쉽고요. 여기에 더해서 웨슬리 포파나의 장기 부상 때문에 센터백에 대한 뎁스 보강도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공격수에 대한 영입도 당연히 생각은 해야 되겠죠. 은쿤쿠는 공격수로 쓰기는 너무 아까운 선수라고 봐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창의적인 유형의 선수니까. 이 선수는 그래도 미드필더 쪽에 이선에 써주는 게 가장 장점을 다 발현시키기 좋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격수도 공격수인데 어쩌면 오른쪽 윙포워드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스털링 선수가 프리시즌에도 폼이 잘 올라오지 않고 있고 간부상이 많은 마두에케 선수의 상황까지 고려를 했을 때 오른쪽 윙포워드도 주전급이 온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쿠두스나 올리세까지 지금 링크가 나는데 어떻게 귀결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포지션에 대해서 보강을 확실히 맞춰야 첼시는 종합적으로 이적 시장에서 판매뿐만이 아닌 영위까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래도 은쿤쿠와 잭슨만으로도 네. 좋아는 보이거든요. 영입은 잘했어요. 갖고 있는 네. 그 재능으로 보면 이 두 선수 추가는 저는 일단 첼시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명철 위원께서는 첼시에 관해서는 영입보다는 오히려 방출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셨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첼시 다음으로 또 주목할 만한 프리미어리그에는 주목할 만한 클럽이 많은데 이제 세 번째 클럽은 어디입니까? 세 번째 팀은 가장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 팀, 리버풀입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정도의 혁신적인 변화를 팀 내부적으로 기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자일반 타일반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그 변화가 좀 발생된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영입을 보면 맥칼리스터, 소보슬라이가 영입이 됐죠. 이 두 자리 영입은 중앙 미드필더 보강을 위한 영입으로서 리버풀이 중원 보강에 얼마나 이번에 유념에 뒀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나간 선수들을 보면 밀너, 케이타, 체인벌린이 이제 FA로 계약 만료로 인해서 팀을 나가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잘 쓰이지 않았던 파비오 까르발료가 또 임대를 통해서 나갔거든요. 네. 그리고 중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격수 뎁스를 차지했던 피르미누까지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주전급으로 뚜렷하진 않았던 선수들 혹은 팀에는 남아있지만 쓰임새가 부족했던 선수들은 일단 일찌감치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스보슬라이와 맥칼리스터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리버풀로서는 애매했던 자원은 정리하고 오히려 새롭게 전력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는 선수들을 두 명으로 데려오면서 다소 무의미하게 차지하고 있었던 중원의 머릿수는 일단 줄임과 동시에 조금 더 퀄리티를 늘리는 영입이 성사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혁신성이 드러난 부분은 조던 앤더슨과 파비뉴의 갑작스러운 이탈입니다. 결국은 거기가 하이라이트 같은데 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려가 많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소보슬라이가 이제 주전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컸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클롭 감독은 이적생에게 시작부터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그 선수가 리그랑 팀의 환경에 확실히 적응하기 전까지는 특히 타리그에서 온 선수는 더 그렇거든요. 가급적 전반기 때는 일단 팀에 적응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을 좀 부여해주면서 그 선수가 준비가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중반기 이후부터 좀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소보슬라이가 적응을 해야 된다는 변수는 있기 때문에 조던 앤더슨 선수를 일단 전반기 때는 주전으로 쓰고 간간히 소보슬라이 선수를 거기에 적응시키는 방식으로 전반기는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던 앤더슨의 갑작스러운 이탈 때문에 지금 중원의 자리를 보면 소보슬라이 선수가 해야 되는 역할, 차지해야 되는 비중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커졌습니다. 애매하고 조금 이제 필요성이 덜해진 선수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선수들도 다 중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의다가? 네. 그러니까 중원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많이 빠져나가는 건 맞죠. 물론 케이타와 체인벌린은 냉정하게 봤을 때 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나갔어야 했던 네. 선수들은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생각하지 않았던 핸더슨의 이탈 때문에 네. 너무 많이 기존 자원들이 떠나가 버렸고 소보슬라이와 맥칼리스터의 부담, 특히 소보슬라이의 부담이 많이 커진 상황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저번에 이명철 해설위원과 이제 몇 회차 전에 대화를 나눴을 때는 네. 파비뉴 선수를 임 위원님이 주전으로 예측을 하셨어요. 그래서 파비뉴, 맥칼리스터, 소보슬라이 뭐 이런 구성도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파비뉴 선수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비뉴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가 좀 갈릴 수 있는 여지는 있죠. 폼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우디 쪽에게 이 정도의 금액을 받고 파는 것 자체는 지금 타이밍이 판매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다 라고 느낄 만한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시즌 구상으로 봤을 때 지금 파비뉴가 떠나게 되면 그 자리를 대신해서 뛸 수 있는 기존 팀 내 자원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 맥칼리스터도 원볼란치를 서는 파비뉴만큼의 수비를 전담하는 선수냐고 봤을 때는 그러지 않죠. 네. 뛸 수는 있겠지만 그 수비를 전담해주는 선수의 파트너로 뛸 때 조금 더 장점이 나올 수 있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대를 걸고 있는 바이세티처 같은 선수들도 있지만 여전히 유망주고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봤을 때 한두 시즌은 더 버텨줘야 되지 않았느냐. 적어도 주전급의 선수가 라고는 생각해볼 수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파비뉴가 지금 아직 오피셜은 뜨지 않았지만 이탈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 상황인데 파비뉴가 나가게 되면 그 자리를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영입이 불가피하거든요. 근데 시즌 개막이 이제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영입할 것이냐. 영입이 된다고 해도 그 선수 또한 결국은 신입생이기 때문에 소보슬라이, 맥칼리스터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새로운 신입생 한 명
중원에 사실상 주전을 차지해야 될 선수가 지금 벌써 3명이 한꺼번에 영입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게다가 그러면서도 기존 자원의 꽤 많은 지분을 차지했던 핸더슨과 파비뉴가 동시 이탈을 했습니다. 이거는 가장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 변화고 혁신적이라는 변화가 꼭 좋은 의미는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너무 큰 폭의 변화가 어쩌면 시즌 초반에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리버풀은 가장 혁신적인 변화의 팀으로 꼽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닐 수 있는 혁신인데 네. 지금 이 구도라면 분명히 영입이 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유형의 어떤 선수를 좀 특정해 주실 수가 있나요? 저는 일단 과감하게 주전을 좀 예상을 해보면 3-2-4-1 전술은 리버풀을 그대로 쓸 것 같아요. 네. 맥칼리스터 선수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고 그리고 맥칼리스터 옆으로 공격적인 역할을 소보슬라이가 같이 좌우 중앙 미드필더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래쪽에는 일단은 티아고 선수가 좀 쓰일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아놀드 선수가 이제 배치가 되겠죠. 티아고 선수의 자리는 사실 일단 지금 팀 내 기존 자원으로는 티아고가 배치를 해야 되겠지만 수비를 전담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놀드 선수도 풀백이지만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빌드업을 주력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미드필더 쪽에서 좀 더 수비를 전담해주는 선수가 필요해서 그 아놀드의 옆자리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수비 역할을 전담하면서 차지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라비아 선수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긴 한데 네.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라비아 선수가 볼을 굴릴 줄 아는 확실한 기술적인 선수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수비를 전담하는 미드필더도 성장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금액을 맞춰줬을 때 가장 영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큰 자원이 역시 라비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티아고 선수를 만약에 약간 제외한다고 하면 라비아, 알렉산더 아놀드, 소보슬라이, 맥칼리스터 네. 이런 구성을 지금 대충 떠올리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네. 소보슬라이의 적응이 더디다 싶으면 맥칼리스터를 오른쪽으로 쓰면서 커티스 존스가 또 그 자리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놀드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3-2-4의 전술이 아니라고 한다면 4-3-3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래도 결국은 맥칼리스터 한 자리 차지하고 소보슬라이 한 자리 차지하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또 티아고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근데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결국 이 자리 보강을 해야 되고 라비아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확률 높은 선수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네, 저는 혁신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뭐 엄청난 뭔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리버풀의 약간의 그 불안감. 그렇죠. 예, 불안감이에요. 쪽으로 지금 얘기가 수렴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혁신적인 변화, 너무 과감한 변화가 때로는 꼭 좋지 않을 수 있다. 핸더슨은 특히 이제 주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팀 내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꽤 영향력이 있는데 부주장 밀너랑 같이 나갔습니다. 아마 3순위 주장인 반다이크가 올 시즌 리버풀의 주장을 차지할 것 같거든요. 근데 과연 핸더슨의 이탈에 따른 팀 내부 분위기의 변화는 또 어떨지도 지금으로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겠죠. 네, 그 요거는 이제 이적 얘기는 아닌데 네. 저 기존에 이제 공격진들 있잖아요. 이제 루이스 디아스라든가 누니에스라든가 리버풀 요번에 이제 공격은 어떨 것 같아요? 공격은 충분히 기대볼 만한 페이스를 가지고 있죠. 네. 지금 프리시즌에 다윈 누네스 선수의 폼이 좀 괜찮은 편이고요. 조타, 뭐 루이스 디아스, 코디 학포도 그렇고 모하메드 살라는 뭐 여전히 건재하죠. 공격진의 숫자도 괜찮고 공존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리버풀이 이제 유럽 클럽 대항전은 유로파 리그를 소화하기 때문에 일정이 좀 빠듯해졌는데 빠듯해진 일정을 소화할 만큼의 공격진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나. 루이스 디아스의 폼만 이제 본 무대에서 조금 더 살아난다면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공격진이라고 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중원만 요 문제만 잘 해결하면 네. 리버풀도 분명히 아주 희망적인 시즌을 맞이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중원도 중원이지만 혁신적인 변화가 좀 필요했던 포지션이 하나 또 있어요. 수비입니다. 그렇죠. 예, 코나테, 반다이크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져볼 만하겠지만 마틱과 조고메스는 여전히 불안하고 그게 이미 프리시즌 경기 때도 많이 드러났거든요. 중원은 너무 혁신적인 변화가 많아서 문제, 수비는 변화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네. 수비에 대해서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리버풀의 우려점으로는 가장 먼저 또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주목할 내용과 요소가 있는 클럽을 세 클럽을 지금 선정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명철 해설위원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지금까지의 이적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클럽들 이 이야기는 다음번 코너에서 또 이어질 예정이니까 지금 빌라, 첼시, 리버풀에 이어서 다음 코너에서는 또 어떠한 클럽들이 등장을 할 것인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